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2달 만에 배럴당 $100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긴축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우려가 덮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뉴욕 증시 기술주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여기엔 어제부터 외신을 중심으로 번진 러시아 전쟁 휴전 가능성, 이 언급도 한몫했을 겁니다. 하루 천하가 될지 추세를 만들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랜만에 한숨 돌리는 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연준 의장의 말값도 땅에 떨어진 지금 감히 누가 앞일을 예단하겠습니까만 부디 이 난세를 풀어갈 작은 단서 하나만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7월 6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돈을 좀 든든히 쌓아두라고 주문을 했고요. 증권사들이 반대 매매 기준을 좀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청산하려는 그 기준을 좀 낮춰주면 강제 청산 당하는 분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정부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탈원전 정책 완전히 방향을 좀 틀 것 같습니다. 외환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고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던 20, 30대는 아파트 시장에서 좀 사라지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네요. OTT 이용권을 쪼개서 재판매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증시 갔다가요, 경제 언박싱 하는 날이죠. 국내 소비자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올랐습니다. 어제 알려드렸죠. 1년 전 같은 달보다 6월 물가가 6% 올랐다. 24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다음 주 금통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국도 7월 말에 FOMC 예정이 돼 있죠. 경제, 물가, 금리 알아보겠습니다. 이슈발전소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전월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번 전해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주의점까지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저하고 같이 출근한 이 친구 티봉이 보이시죠?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인 7월 18일 월요일까지 매일매일 방송 들으시고 내가 오늘 방송 들었는데 이 단어에 꽂혔다, 요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우리 티봉이 보내드릴게요. 이 친구 인기 너무 많아서 요거 아마 별도로 판매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첨자는 금요일에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든든하게 자산을 좀 쌓아둬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요새 금융당국이 은행들 대상으로 대출이자 조금 낮춰라,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을 때, 요때를 대비해서 은행 안에 좀 돈을 미리 쌓아놔라, 이런 주문을 앞으로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쌓아놔야 되는 돈의 이름이 대손준비금이라는 건데, 이 대손준비금은 은행업 감독 규정에 명시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면, 금감원이 은행들한테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때는 대손준비금을 더 쌓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요 규정을 좀 여기에다가 더해서 앞으로는 경제 전망이 나쁠 때 요때도 대손준비금을 쌓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 당국의 의도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금융지원 조치들이 있었는데 이 금액만 한 133조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금융지원 조치에서 돈을 빌려간 분들이 대체로 돈을 갚을 여력이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빌려간 게 아니라 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 대출에 좀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손준비금을 높이는 게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안에 있는 돈을 대출로 돌릴 수도 있는 돈인데 요거를 은행 안에 더 쌓아놓고 있으라는 얘기여서 이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아직 뭐 정확한 비율이나 얼마를 쌓아야 된다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중은행들이 쌓고 있는 이런 예비 자금이 총 37조 원 정도인데 한 여기서 10% 정도는 더 쌓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중국으로 치자면 지준율을 좀 높여라 이런 얘기랑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네. 은행들은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취약 차주를 걱정해서 시스템 부실을 막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증권사로 가볼까요? 네. 증권사들이 반대 매매 기준을 좀 완화해라 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담보 비율이나 이 반대 매매 기준은 증권사 자율 사안이라 네, 그렇습니다. 따르든 따르지 않든 선택 사항이기는 한데 하나둘 좀 입장을 바꾸는 모양이 있네요. 네, 아무래도 당국의 이런 방안을 유도를 한 만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하나둘씩 따르는 곳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온 곳들은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다올, 유진, 하나 이렇게 5곳이 증권사들이 좀 담보가 부족하면 원래는 이 담보 비율이 140% 미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 값어치가 그거를 이제 빚으로 나눴을 때 이 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들이 다음날 바로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 5곳 증권사는 앞으로 하루 정도는 더 봐주겠다. 반대 매매를 바로 내지 않고 조금 더 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권고 사항인 거라 증권사들이 시장을 보면서 언제든지 좀 비율도 바꾸고 뭐 유예해주겠다고 한 거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증권사에서 돈 빌려 투자한 분들이라면 내가 돈 빌린 증권사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가 좀 담보 유지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것도 계속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수지 기자님 오시면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요새 네. 아마 많은 질문 받는데 그중에서 요 질문 빠지지 않죠. 그 바닥이 언제라고 봐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네. 나수지 기자님 금융 전문 기자인데 아이고. 보기에는 어때요? 언제가 바닥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알 수 있다면 제가 그럼 연결을 저는 해서 일단 친하게 지낼게요. 예. 저는 그럼 제가 부자가 여기 이제 어느 날 라디오에 안 나오면 제가 바닥을 알고 아는 그 능력이 생긴 걸로 봐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 수치상으로 보면 그냥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그동안 과거 금융위기가 왔을 때 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증시가 한 50% 정도 떨어진 상황까지 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정도가 아니면 30%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이 그 정도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상이 맞기를 저는 바라는 쪽입니다. 그래요. 부디 그 예상이 맞기를. 자, 에너지 정책도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비중을 다시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공식적인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까? 네, 이걸 숫자로 딱 정확하게 박혀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가져온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인수위 시절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비중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히 숫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전기를 발전할 때 이 원자력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더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원래 지금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원전 비중 목표는 원래는 지금은 27%인데 이거를 2030년까지 24%로 줄이겠다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2030년까지 완전히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거니까 방향이 확 바뀌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중을 맞추려면 가동하는 원전 수도 늘려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가동되는 게 24기. 그런데 기존 계획대로였다면 2030년까지 18기로 줄었어야 되는데 새로운 계획에서는 이 원전 가동하는 원전 수를 28기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전 중인 원전 4기를 예정대로 완공을 해서 수를 늘리겠다는 거고 이 뉴스는 좀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인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나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에너지 정책의 골간이 바뀐다 이런 뜻이어서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23년 만에 외환법을 손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건 왜 그래요? 네, 이 핵심이 지금은 외환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하고 외환 거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외환법이 개정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외화 유출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허가제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나마 1999년에 완화가 돼서 사전에 신고하면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조금 완화가 됐었는데 달러를 팔고 사고 하려면 네. 이 처음에는 허락까지 받아야 됐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사고 팔 수 있었는데 네. 그나마 99년에 완화돼서 사전에 신고만 하면 팔 수 있게 뭐 이렇게 됐었는데 요게 20년 넘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신고제라는 것도 외환거래에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뜯어고치고 하다 보니까 이 거래 금액이나 유형별로 수백 개의 세부 조항들이 생겨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해외 투자할 때 뭐 총 1년 동안 신고해야 되는 서류만 5가지가 넘고 뭐 신고 누락하거나 시기를 놓쳐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당국에 적발된 건수만 지난 5년 동안 8,000건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지금은 외환 거래를 할 때 원칙적인 신고 그리고 예외적인 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대부분 면제해주고 정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것만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식으로 좀 법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달러가 부족했을 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도가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외환 보유액이 많이 커져서 근데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어제 나온 통계 보니까 한 달 사이에 외환 보유액이 우리 돈으로 한 12조 넘게 줄었습니다. 그 네. 외환 시장에 실탄을 쐈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까요? 30대 이하 젊은 층이 지난해 아파트 시장의 큰 손이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졌죠. 네, 이 부동산 시장 주 구매층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40대, 50대인데 사실은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30대 이하가 4050 세대로 앞지를 정도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뭐 소위 벼락거지가 되겠다. 이번이 마지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매수세가 늘어난 거였는데 근데 요 분위기가 지금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과거보다 이자를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2030 세대는 장년층에 비해서는 좀 당장 가용 가능한 소득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집을 매수하는데 지금은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 올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요. 한 8,000건 정도 이뤄졌는데 이 중에 2030 비중이 38%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4050 비중이 39%라 비슷하고 여전히 2030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긴 한데 이게 지난해를 보면 2030 비중이 41%였는데 지금 38%까지 떨어진 거라 매수가 조금 주춤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그 여전히 높긴 하네요. 여전히 높습니다. 이게 비교 시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마 저희가 통계 전해드릴 때도 아니 같은 숫자인데 언제 높다더니 요게 왜 그러느냐. 이게 이른바 그 앵커 효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단내림 효과. 언제 누구랑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어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통계들이 많으니까요. 숫자가 왜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웨이브 이런 것들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가입했다, 하루 종일 봤다 이런 분 많으실 텐데 OTT 이용권을 쪼개서 파는 회사가 있습니까? 네, 이런 회사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업 모델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지금 OTT 가입하시려면 뭐 한 달에 적게는 몇천 원, 뭐 많게는 10,000원대, 한 초반, 중반 이렇게 금액을 내고 이용권을 받고, 그리고 그 이용권을 가지고 OTT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를 다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그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온 게 이 이용권을 하루 단위로 쪼개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OTT 기업들 이런 이용권을 이 기업이 산 다음에 매달 내는 이용료는 이 기업이 내고 대신에 하루 단위로 이용권을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이게 이용권계 에어비앤비 같은 건가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쪼개서 그러니까 내 이용권을 쪼개서 파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한 400원, 600원 요 정도 내면은 어떤 OTT의 이용권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이제 하루 동안 거기에 있는 콘텐츠 다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OTT 기업들은 요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이 OTT마다 킬러 콘텐츠가 있고 이걸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한 달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루 이용권만 내고 하루 만에 콘텐츠 다 보고 떠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 OTT 기업들은 이 페이센스라는 기업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약관도 위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명한 빵집이 큰 빵을 팔아서 그게 인기가 많은데 거기서 빵 산 다음에 잘게 쪼갠 다음에 빵집 앞에서 이거 조금만 사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영업방해 아니냐.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반면 이 페이센스라는 기업은 아니 우리가 그래도 뭐 빵 가격 다 냈고 이용료도 다 냈는데 그리고 이용 약관에서도 이렇게 재판매에 대한 거는 정확히 안 써놨다. 내가 샀는데 이거 당근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네, 이 회사는. 그런 거랑 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없다라는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소비자의 그런 후생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더 싸게 OTT 콘텐츠를 보면서 이익을 소비자들이 얻고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갈등은 결국은 이제 OTT 업체들이 이 페이센스 서비스 중단해달라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요 판결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아주 클 것 같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셔야 하고요.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국내외 증시 정리해드립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약간은 희한하면서도 안도감을 제공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희한하다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전체적인 흐름이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였고 또 경기 침체 불안으로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거의 8%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또한 시장금리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기술이나 성장주들에게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은 1.8%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다우는 0.4%대 하락세를 보이는 등 미국 지수 간 굉장히 좀 엇갈린 하루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만에 네. 이 WTI 기준으로 100불 아래로 떨어졌고 브렌트유도 보니까 9% 넘게 떨어졌는데 요거 왜 그렇습니까? 네,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지금 시장을 보는 사람들마다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가장 유력한 게 그 유럽 증시 급락이나 말씀하신 대로 유가의 급락에서 유추해 보일 수 있듯이 현재 선진국 경기를 중심으로 침체 리스크가 심화됨에 따라 공급이 아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022년 이전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수요가 부진한 물가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경제나 증시의 악재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례적인 고물가 환경 속에서 전쟁이나 공급난 같이 공급 측면의 물가 압력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만큼 수요를 건드려서 이 물가 압력을 낮추는 상황이라는 점이 좀 과거와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시장이 바랬던 최선의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휴전이나 공급난 해소 이런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수요 진작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차선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 리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해 2분기 증시 폭락기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 변화를 체크를 해보면은 4분기 이후에 인상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좀 불행 중 다행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또 13일부터 16일까지 바이든의 중동 방문 등
물가,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대형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 끝났다 이렇게 악재 상황 종류에 베팅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이벤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다들 남의 나라 물가 떨어지길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나 싶은데 어제 미국 재무장관하고 중국의 재무 담당 부총리가 영상통화를 했다고 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대중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 측에서는 대중 관세를 철폐하는 게 양국과 전 세계에 이롭다고 밝혔고 또 이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중국에 대한 본인 자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폐지하면은 너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포인트 떨어진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에서는 대중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미국 재무부 측 입장은 대중 관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 등 기존의 우려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따라서 양국 모두 서로가 원하는 바를 확인한 자리였지만 이번 양국 주요 경제 결정자들에 대한 소통의 결과는 대체로 좀 긍정적이라는 게 중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은 이후에도 후속 회담을 열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계속해서 외신들 보도에 의하면은 이번 주 중에 이르면은 미국이 대중관세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대중관세 인하를 발표한다라고 알려지는 만큼 그 기대감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9%대 하락, 코스닥은 0.3%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대형주가 부진한 배경은 현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 내외를 넘나드는 등 환율 급등 현상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환차손 우려를 가중시키면서 오늘 외국인들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그 영향으로 대부분 대형주들이 약세 압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뵌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갑고요.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교수님하고 대화할 때는 사실 재밌는 얘기 우리 사석에선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주제가 다 무거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2년 하반기 경제가 계속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오늘도 우리 물가 얘기, 금리 얘기할 거잖아요. 네, 어제 통계가 나왔는데 이건 뭐 4월에 4%대, 5월에 5%대, 6월에 6%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참 걱정이 됐는데 네. 일단요. 최근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출간하면서도 거기 금리 얘기, 물가 얘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교수님 일단 6월 네. 소비자 물가 6% 이게 24년 만에 최고치인데 네. 우리 긴장 많이 해야 되는 숫자 맞아요? 예. 제가 오늘 방금 이 네. 방송 출연하기 직전에 밑에 커피숍에서 1학기 성적을 마감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학생들한테 네. 1998년 어땠는지 아냐고 그 질문하면 혹시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지금 1학년이면은 그 양반들이 안 태어나셨죠? 그렇죠. 네. 답변이 안 태어나서 모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이러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신 6%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이후 처음인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물가 상승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가끔 얘기하는 사장님 나빠요 사례 있잖아요. 제가 대학 때 IMF 시대에 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돈이 없다면서 돈가스를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때 박연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땡큐하고 받아왔습니다. 그랬어요. 알바할 자리가 없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물가는 높고 일할 자리는 귀하고 참 힘든 시기였는데 7월부터 전기요금 올라가고요. 이후에 네. 물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아요? 예, 물론 하방 요인도 있습니다만 상방 요인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6월달 물가 상승률, 6월달 물가 성적표를 이제 받은 건데 역시 7월달 물가 상승률. 여러분이 지금 체감하시는 이 물가는 8월 첫째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체감하신 그 물가는 좀 나중에 느끼실 텐데 그 숫자는 7, 8% 정도 더 한번 오르는, 그러니까 지금이 피크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 이야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혹시 네. 간밤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끈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하나는 이 WTI 배럴당 가격이 2달 만에 100불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 브렌트유도 지금 보니까 100불 살짝 넘어가지만 9% 넘게 하락했고 네. 아침에는 또 그렇게 고유가를 외치던 시티그룹이 브렌트유 연말에 65불까지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설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의 하방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상방 요인도 있고 하반기에 이 종합을 해보면 상방 하방 요인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정확한 걸 역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몸의 70%가 뭔지 아시죠? 물? 물이죠. 네. 예, 물의 양이 좀 적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날씬하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물건의 70%가 또 원유예요. 그래요? 예, 여러분 입고 계신 옷, 섬유도 그렇고요. 저 주머니에 지금 원유 예. 없는데.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다 섬유, 원유로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 지금 바닥 네. 모든 것들이 원유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원유 가격이 얼마나 공공행진하느냐 이게 전반적인 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칠 텐데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 네. 그리고 IEA OECD 산하기구죠. 저는 국제기구의 이 전망치를 준용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2분기가 고점입니다. 다행히. 근데 3분기, 4분기도 원유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데 고유가 시대는 계속된다. 그러나 피크아웃은 찍는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물가 성적표는 그래도 하반기에 이거보다 더 높게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하방 압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방 압력 앞에 네. 말씀하셨던 전기세 오르죠. 가스 요금 오르죠. 그 밖에 공공요금들이 다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반영이 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체감 물가는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고기 가격이 올랐죠. 네. 고기 가격이 오른 이유가 사료값이 올라서예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삼겹살. 우리나라 삼겹살. 네. 우리나라 곡물 수입국 7위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곡물을 왜 수입하는지 아세요? 곡물 수입 67%가 사료용이에요. 우리 축산 농가에서 네. 사료로 쓰시는군요. 그렇죠. 축산 농가에서 한우를 기른다. 그럼 비용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55만 원이 사료값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소고기 값도 그렇게 그렇죠.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기조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 460여 가지 우리 소비 품목 그중에서 해당되지 않았던 가격이 변동하지 않았던 공공요금이 있었는데 이거마저 7월 달부터 인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7월 달, 8월 달 물가 상승세는 더 고공행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는 22년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름값이 워낙 지금 너를 뛰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기름값이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어제 좀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나왔던 그 휴전 가능성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증권가에서 보면 토목주가 왜 오르지 요거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혹여 휴전 가능성이 정말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 재건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가가 그쪽에 살짝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방 하방 위험이 상존하는 게 하반기 물가 상황인데 체감되는 물가 저는 대표적으로 방송 끝나고 나서 점심때쯤 밥 먹으러 가잖아요. 굉장히 그냥 그 동네의 작은 분식집에서 칼국수를 한 그릇 먹어도 그냥 이면도로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한 그릇에 8,500원, 9,000원 받아요. 네. 근데 그 정도 받으셔야 장사가 된단 말이죠. 네. 이 정도로 올라가면 경제 전반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저는 당장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뻔히 내다보일 만한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럼 장마 시즌이 지나고 또 폭염이 시작되면 농작물 피해가 또 예상됩니다. 이건 매년 반복됐던 일이에요. 그럼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런 것까지 또 맞물리면 국내 농산물 가격이 또 엄청 뛸 겁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체감 물가에 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우리 엔겔계수라고 하잖아요.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충격이 오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이거 메뉴판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 떨어질 것 같고 단골 손님 안 오실 것 같고, 그런데 모든 가격, 단무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쌀 가격 오르는데 그럼 김밥 가격 안 올릴까? 힘드시죠. 가격 전가 능력이 약해요. 대기업들이야 뭐 이런 비용 인상 이거 반영해서 가격을 반영시켜서 판매가를 올리는데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그것도 못한다는 거죠.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예, 이런 것들이 22년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요. 어쨌든 이 물가 상승 압력은 여러분들의 소득 자체를 줄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목 소득은 유지될 수 있으나 작년에 100만 원 가지고 샀던 그 물건의 개수가 올해 그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는 거죠. 한 서너 개 빼야죠. 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의 차이값이 대략 350만 원의 명목 소득 통장에 찍히는 돈이 있다 그런다면 실질 소득은 350이 아니라 330, 약 20만 원 정도의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실질적인, 아무것도 모든 게 오르는데 나의 소득만 안 오른다. 근데 소득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실질 소득은. 그렇죠. 그런 현상이 여러분 체감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래서 나 정말 체감한다. 고기 반찬 못 먹어본 지 오래됐다.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체하려고 수입을 해오려고 보니까 물류비도 너무 올라가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프로틴플레이션 이런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고기 먹는 나라 미국에서도요. 고기값이 너무 올라가서 고기 못 먹는 사람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교수님, 엔데믹 이후에 소비 회복을 기대했는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속 낮아진단 말이에요. 네. 잠깐 반짝 올라갔다가 이걸 관련해서 스티커 쇼크다 이런 말이 있던데 네. 스티커? 스티커 쇼크 이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은 이제 영어로 이제 스티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가격 태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 사시려고 보면 거기에 적혀 있는 소비자 가격. 근데 이 스티커 샥이라는 표현은 스티커 가격. 그러니까 그 제품 가격이 어제 샀던 그 물건 가격이 아니네. 지난달 샀던 그 물건 가격이 아니네. 이러면서 놀라는 거야. 놀라니까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반영된 그 가격을 맞닥뜨리고서는 물건을 안 사는 거죠. 가격표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놨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스티커 샥이고요. 그러니까 스티커 샥이 이제 이렇게 재밌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을 억누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고공행진하니까 스티커 샥으로 인해서 소비가 침체돼요. 실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 소득 자체가 줄어서 소비할 여력도 없고요. 가뜩이나 뭐 금리 올라서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는데 소비할 여력 자체가 줄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된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그것을 먼저 직감하고 신규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를 또 짓누르는 침체 국면으로 만드는 이름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그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스티커 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 쇼크가 나타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간다. 이게 추세적으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든다고 보세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데 전쟁까지 나서 엎친 데 덮친 겨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때 반짝 정말 화약처럼 팍 타고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이클을 만드는 겁니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역시 전문가 포스답게. 쓱쓱쓱. 예. 감사합니다. 근래 들어 가장 좋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20년, 자 한번 정리해 봐 드리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경제 충격이죠. 그때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돈을 풀었죠. 금리를 떨어뜨렸죠. 근데 21년, 22년 이게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 속에 러시아 전쟁까지 튀어나온 거죠. 그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거죠. 이제 금리 인상하고 물가가 또 계속 높아지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또 연결돼요.
경기 침체, 경기 잡겠다고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풀었는데 이제 또 물가 잡겠다고 그런 대응을 하다 보니 또 경기 침체로 연결돼요. 그러다 보면 또 금리를 인상하던 시대에서 정점에 달하는 시대가 오고 또 경기 충격을 또 잡겠다고 23년 상반기입니다. 경기 충격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제 완화적으로 또 변화합니다. 그 얘기가 슬슬 그렇죠. 그게 말 그대로의 네. 경기 순환을 만들어준 거죠. 경제는 정말 생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덩이처럼 요면이 왔다가 요면이 왔다가 굴러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옛날처럼 네. 뭐 옛날이라고 하기엔 뭐 한 2, 3년 전입니다만 물가 수준이 조금 더 낮아지는 그때가 조금 있다 오는 거예요? 네, 22년 6월부터 8월 혹은 9월 요 정도가 저는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피크 아웃을 기록하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여전히 고물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6, 7, 8 요 정도는 아니고 뭐 4, 5 정도의 4, 5도 굉장한 고물가입니다. 그렇죠. 안정적인 물가가 2%니까요. 그걸 넘으면 인플레이션 시대인 건 맞아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지만 피크아웃은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IMF 외환 위기 때 물가가 최고 9.5%를 찍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야 생각나요. 그렇죠. 네. 9.5%를 기록하고 하향 안정화됐지만 당분간은 고물가 시대를 유지하는 거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22년 하반기가 전개될 것이고 불행이 아닌 다행히도 23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많이 잡힐 겁니다.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또 경기 침체가 되면 그때 가서 그 걱정을 하게 될 텐데 네. 아무튼 지금은 다리미가 완전 달구어져 있는 그런 시즌이란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다리미 한 김 식는다. 네. 그런데 이거 한 김 식히러 가기 전까지 아마도 한국은행은 금리라는 분무기를 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금통위가 다음 주 지금 13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로 올릴까요? 네, 빅스텝 할 거로 보고 0.5% 있습니다. 포인트. 네, 그것은 어쩌면 이제 6%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경호 부총리가 먼저 예방 주사 놓듯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깜짝 놀랄까 그렇죠. 봐. 그 얘기 안 하고 6%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 당황스럽죠. 네, 더 당황스럽죠. 네. 시장이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얘기했듯이 한국은행 총재도 또 계속 연일 우리도 빅스텝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발표함으로써 어쩌면 그 빅스텝 결정을 하더라도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네라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저는 우리 증시 보고 좀 놀란 게 6%라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이제는 네. 다들 좀 인이 백이신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어제 증시에서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이어서 참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좀 걱정되기도 했는데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연말쯤에 국내 물가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좀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실물 경제의 반응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경제 주체로서 금리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 기왕이면 저축해야지. 제가 이 긴축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 부제 중에 하나가 금리의 역습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저축 심리를 늘려요. 네.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요. 이게 실물 경제를 침체시키죠. 그 실물 경제 침체 속에서 자연히 물가가 잡혀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다시 이게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23년 중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네.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은 22년 말까지는 계속될 수 있겠구나. 이게 선행지표니까 6개월 전까지 금리의 고점에 해당하는 23년 중반 그로부터 약 6개월 전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한 행보를 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좀 어제 가격 오늘 가격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그렇게 좀 시대 자체를 규명해서 의사결정하면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말에 미국이 FOMC 회의를 연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0.75%포인트 갈까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한 김 쉬어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 원론에 미뤄보고 싶은데요. 네. 어쨌든 물가에 달려 있다. 다음 주에 나올 그렇죠.
CPI 물가가 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다. 8.6%를 더 상회한다. 그럼 자이언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가 뭐 8.6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기대보다는 낮다. 만약에 네. 그러면 자이언트는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빅스텝. 8.5만 나와도 다행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군요. 이제 피크아웃을 찍었구나라고 네. 판단한다면 그렇게 강도 높은 긴축 행보가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CPI 발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운명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표도 나올 때마다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알려주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전할 때는 대부분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좀 약간 처져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 장 좋아할 때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 어려운 뉴스도 왠지 신나게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소니의 크리에이터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상큼한 가디건 하면 아 정말 희애님 너무 좋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사심 드러내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이슈 발전소에서는 개념 있는 희애 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소니 크리에이터와 함께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번 우리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볼 텐데 네. 전세자금 대출 요거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전세 보증금의 일부, 예를 들어서 한 70%에서 80% 정도를 대출해주는 상품을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본인이 사려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이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이랑 고객 사이에 보증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담보가 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대상이 되는 집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발행을 해준 보증서가 담보가 돼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증기관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대출 한도도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 혹은 금리도 좀 달라질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럼 날 좀 예쁘게 봐주세요 하면 네. 예쁘게 봐주고 고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게 좋은가요? 일단 이 전세자금 대출을 두 종류로 나눠서 기금 재원 대출 그리고 은행 재원 대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기금 재원 대출을 먼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기금 재원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대출 재원으로 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대출해주는 걸 기금 재원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보통은 기금 대출은 금리가 낮은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반해서 대출 대상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대출 한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관련 대출의 종류는 많은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 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금 재원 대출 나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 라고 생각 드시면 은행 재원 대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은행의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각 은행 고유의 상품들을 우리가 은행 재원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행 재원 대출을 받기 전에는 최소 3군데는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어디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네. W은행, K은행 이런 식으로 각각 은행을 다르게 해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당연히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저 지금 가방 싸서 주거래로 가야지 지금 시동 걸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은 은행이지만 고객님 처음이시군요. 하지만 앞으로 저희 은행에서 급여통장도 만들어주시고 적금도 만들어주시고 신용카드도 써주시면 다른 은행들보다 좋게 해드릴게요. 오늘부터 1일인 손님들만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주거래 은행을 가는 건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부터 1일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이거 하나의 팁인데 그러면 일단 전세자금 대출이 돈줄이 어디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네. 기금이 재원이냐 은행이 재원이냐 그렇죠. 요걸 확인을 했어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나는 받으러 갈 테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가장 먼저 많이들 안 하시는 거 사전 상담을 꼭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집의 후보군을 쭉 정했으면 계약하기 전에
전이 포인트입니다. 음. 전에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상담을 받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은행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 계약 좀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고객님 죄송해요. 요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요 되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어려우세요 하면 오. 너무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내가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집의 등기부 등본 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드디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사전 상담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집, 여기는 대출까지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마음을 굳히셨다면 계약하실 때 보증금의 5%에서 10% 정도 계약금으로 지불을 하실 거잖아요. 네. 이때 영수증을 꼭 받아오셔야 돼요. 아, 영수증을요? 네. 물론 내가 계약금을 냈다라는 증빙서류의 역할도 하지만 대출 받으실 때에도 이 사람이 진짜 계약을 했구나라는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확정일자라는 걸 안 받으면 큰일 난다라고 맞아요. 하던데 확정일자 뭔가요? 이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 가셔서 전세 계약서 갖고 가시면 손쉽게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이 확정일자 도장 쾅 찍어야 나중에 우리가 혹시나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 실제 대출을 받으실 때에도 이 사람이 법적인 권리를 취득을 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단계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드디어 대출을 받습니다. 네. 보통은 대출은 최대 한 달 정도 보시고 가시면 좋은데 보통은 통상 한 2주 정도면 대출 받으시는데 문제 없으시고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사전 상담 추천드렸잖아요. 네, 이때 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미리 물어보시고 준비해 놓으시면 시간 아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잔금 처리를 하는데 보통은 이삿날이랑 잔금일이 동일한 날이잖아요. 이 대출이 실행이 되면 대출 금액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로 들었는데 진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웹툰으로 설명 듣는 느낌? 역시 이게 전직 은행원의 플렉스군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네.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등기부 등본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압류의 여부 등 불리하게 작용될 게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은 공인중개사께서도 등기부 등본 보여주시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기의 유형 중에서 공인중개사랑 집주인이 짜고 조작된 등기부 등본을 보여줬던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수원에서 삼성타운 앞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온 가족이 한통 속인 큰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본인이 떼보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꼭 떼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등기부 등본의 페이지가 하단에 적혀 있거든요. 모든 페이지가 다 돼 있는지 그리고 내가 확인하는 그 당일에 발급된 등기부 등본인지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내 보증금이 혹시 불상 사이에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을 하는 건데요. 불행히도 모든 집이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입주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소 이전 부분인데요. 네. 혹시 전세자금 대출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임의적으로 이 주소를 이전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를 이전하면 대출 연장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적인 권리 보장도 어렵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이 은행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팜플렛으로 한 바닥이에요. 네. 공부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글씨가 너무 많죠.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뭐 누구 전용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네. 아우 헷갈립니다. 일단 어떤 상품들이 있고 자격 조건, 혜택 어떤 건지 간략히 알아볼까요? 네,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상품들만 골라보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만 있었다면 청년이세요? 그럼 혜택 좀 더 드릴게요 라는 상품이 하나 더 나온 거죠. 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요. 일단 금리 중요하잖아요. 네. 이 대출 금리는 연 1.5%에서 2.1%로 형성되고 있고요. 하단이 1.5%예요. 아직도. 네.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 원 이내입니다. 이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고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보통은 중기청 대출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상품인 거죠. 좀 전에 우리 대출 금리 놀라셨는데 네. 더 낮습니다. 1.5 받고요. 여기는 얼마까지 갑니까? 네, 이 상품은 대출 금리가 연 1.2%라서 훨씬 낮은 거고요. 그리고 한도도 더 큽니다. 네. 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큰 편이라서 혹시나 중소기업 재직하시는 청년분들 중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이 중기청 대출도 가능하시다면 후자인 중기청 대출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한도가 조금 더 넉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텐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이거는 한도가 7천만 원. 네. 그리고 중기청 거는 1억 원이니까 이 후재가 조금 더 그렇죠. 유리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이자율이 낮기는 합니다. 연 1.2%. 또 8월부터는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죠? 네, 맞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고요.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1년, 즉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복지로라고 검색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원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았을 때 이후에 본인이 여러 가지 신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데 뭔가요? 네, 맞아요. 취업이나 승진, 신용 등급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금리 저 인하 좀 해주세요, 좀 낮춰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제도화됐고요.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금리 인하를 수용하는 등 행사권의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홍보도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은 앱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저 혹시 금리 인하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하는 거, 심사 요청하는 것도 앱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은 금융사가 자체 홍보를 하는 걸 의무화를 해두었어요. 예전에는 조금 숨기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자발적으로 저희 금리 인하 해드립니다. 굳이 저희가 세일해드립니다. 네. 이거 알려드리기까지는 안 하지 했는데 않았는데. 요새는 가끔 문자 오더라고요. 맞아요. 의무화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화해서 고객한테 꼭 알리세요. 1년에 몇 번을 꼭 알리시는 게 규칙입니다. 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승진이나 신용 등급 상향 이런 청신호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심사 의뢰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제가 어디에서 드냐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생긴 뒤에 경사를 네. 나 집 샀어. 나 승진했어. 이거 되게 경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사를 이제 은행하고도 공유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자랑할 일 있으면 은행에 제일 먼저 자랑을 하셔야 된다.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8324님 맞습니다.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고요. 맞아요. 이게 이런 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데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으신데 전세금이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네. 요만큼만 추가 대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시 대출받을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경우에는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정말 좋은 소식 많이 알려주셨는데 오늘 소니의 크리에이터님 마지막 날이었죠. 네, 맞아요.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 비타민 소니에님과 함께했던 코너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아쉬운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발전.